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월 2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할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 놀라워요. 어떤 게 놀라우냐면 저는 당대표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보다 대통령이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공감이 가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라서 저는 당대표 이재명일 때는 뭔가 이렇게 개혁에 생각보다 느리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친문 수박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하는 거 밀고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있는 권력을 제대로 쓰고 중도 실용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실용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항상 어쩔 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 빨아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저는 사실 우리 민주정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부동산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부동산은 괜히 건드려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진짜 이거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집요하게 SNS로 부동산을 잡더라고요. 어떠한 물론 뭐 규제도 있었지만 부동산을 SNS로 잡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럼 뭐냐면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권력자야. 내가 부동산 값 잡겠다는데 못 잡을 것 같아? 기존에 있던 어떤 민주당의 방식은 국토부가 어떤 그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 또는 뭐 정부에서 정책 이쪽에서 부동산을 때려잡다가 결국은 풍선 효과 일어나갖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가 됐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거는 나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점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냐면 시장에 맞서지 말라.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부동산은 그냥 시장에 냅두는 게 낫지 않냐. 괜히 부동산을 건드려 봐야 이게 그냥 시장이 알아서 오르면 알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오를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분명히 제가 얘기한 거 다 기억하니까 뭐 변명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는 왜 앞에만 생각했지 뒤에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응?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이건 뭐냐면 맘만 먹으면 규제나 여러 가지 제한으로 부동산 때려잡을 수 있다. 세금 내가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어느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지까지 살피는 건 대박 아닙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어디가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어디에 어떤 소문들이 이렇게 나면 대부분 여러분들 그 신도시 건설이나 뉴타운 건설을 할 때는 대부분 농지나 이런 땅들을 매입을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LH가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미 소문이 나버리면 그런 농지에는 막 어디서 갑자기 비닐하우스들이 들어오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상한 풀뿌리 쫙 심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알아요. 농지도 살펴야 된다. 이 부동산 정상화예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상화. 우리나라 강남에 여러분들 한 평에 3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한 평에 3억짜리 집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농지 투기 대책을 비롯해 상가 관리비 전가
한마디로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해놨더니 관리비를 올리는 거는 이거는 범죄행위다라고 하면서 다 알아. 그래서 집값 안정화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투기도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으로 먹고 떴다 방 불로소득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디테일에 있어요. 제가 보면 꼼꼼하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다 챙기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떤 입법 전쟁 기간이라고 했죠. 지금 비상 입법 기간이라고 해갖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갖고 국힘당은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 3법 개정안 계속하는 것이고 오늘 그 24시간 동안 이제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25일 날 표결로 해갖고 중단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7박 8일 간 필리버스터 전국 국힘당이 지금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법 전쟁에 들어갔는데 저 공치모라는 이건태, 정신나간 박성준 저 인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랑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지금 권력 투쟁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신 나갔죠 지금 당대표랑 원내대표는 입법 전쟁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심합니다. 지금 어떤 법들이 지금 통과가 되냐면요.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사법개혁 3법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국민투표법 있죠. 이 위헌 결정을 냈던 국민투표법 그 재외 국민들이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제한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어떤 개헌을 하든 간에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끔은 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안이 통과가 돼도 투표를 못 해갖고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개헌을 하든 권력구조의 개헌을 하든 일반 헌법의 개헌을 하든 투표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지금 투표는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 다음에 아동수당법 개정안 계속 민생법안이랑 이렇게 한 100여 건 그리고 중요한 법안들 여러 건들이 있었고 708일간의 국힘당은 개소리 말잔치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입법 전쟁을 선포했냐면요. 2월달 3월달 동안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6개를 가동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계속 국힘당이 저렇게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요 필리버스터 관련법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못하게. 필요할 경우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지네가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지네 아무도 안 앉아있고 전부 밖에 나가갖고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될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 100명 이상이 만약에 참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 지금 한 107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7명 빼고 전부 앉아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3차 상법 개정까지 방해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해를 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 대표 지도부는 지금 입법에 올인 저는 정말 나쁜 놈들이 이 공치모 권력투쟁의 눈먼 자들이라고 하면서 찐명팔이라고 제가 연일 비판하는 게
대통령이 찐명팔이 할 거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 이런 걸로 먼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입법 속도가 대통령이 느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나 한병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월 거의 매주 목요일 날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계속 입법 전쟁을 하고 대통령의 주식시장 지금 거의 6,000포인트까지 갔는데 7,000포인트는 제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그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이 8개월 만에 5,000포인트 돌파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할 일은 입법부의 힘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짓거리 합니까? 8월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마당에 당청내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욕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라고. 오늘 2부에서 신랄하게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혼란은 찐명팔이 아마추어들의 주류교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원래 당초에는요.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위해서 그 지방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충남과 대전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죠. 충남 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고 있죠. 과거에는 김태흠이나 이장우가 지네가 윤석열 정부 때는 통합에 찬성을 했던 자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전남 광주 통합법만 통과를 시켰고요. 일단은 윤석열 사면금지법 의결도 보류시켰어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윤석열 사면금지법은 이거 위헌 요소가 크거든요. 이거 잘못 민주당이 국회의 3분의 2의 뭐 찬성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다. 이거는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사면금지법이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지금 윤석열 사면금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면금지법을 거기서 그러니까 사면법의 내란과 외환 사건은 사면 금지를 한다라고 해서 개헌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윤석열이나 이런 내란 사범들은요. 법에서 위헌 소지를 남겨주지 말고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사면권이라는 고유 권한에 내란과 외환은 사면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를 저는 못 박아놔야 되지 어설프게 입법부가 만들어낸 사면금지법으로 나중에 위헌적 요소가 있니 이런 걸로 저는 싸우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급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 이기고 민주당이 국힘당보다는 휴먼 정당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저는 그 내란당 그냥 휴먼 정당 휴먼 정당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권력을 안 뺏기는 게 진짜 윤석열을 단죄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권력 뺏기면 다 도로아물 타물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겪었습니까? 이명박근혜 시절 겪었죠. 윤석열 시절 겪었죠. 진짜 윤석열에 대한 단죄는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국회에서 지금 가장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입니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민주당과 국힘당의 어떤 여야의 대결도 아니에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이 대미투자특별법마저도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매국적 행위입니다. 나라의 국익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오히려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민주당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관세를 고정적으로 25%로 올린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국힘당에게는 더 좋다. 무조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략적 판단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국익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국힘당은 뭐 외놈들입니까? 외놈들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이해가 가네요.
국힘당은 휴먼 정당이자 그렇네요. 얘네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아, 얘네들은 외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제가 잘못한 거네요. 진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는 게 이 외당 이 뭐죠? 이 외놈당들이 볼 때는 맞는 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얘네들한테 국익의 관점을 물어보면 안 되네요. 일본당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찬성을 했던 대전 충남과의 통합을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니까 국힘당이 충남 그쪽 대전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지역 통합 반대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참 정무적 판단이 대박인 거예요.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딴 지역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요. 뭐 광주 전남 그다음에 원래는 뭐 경북 대구 이쪽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만약에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요. 나중에 니네가 반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은 통합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 니들이 반대해갖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이원화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서 대통령이 그래 안 해? 하지마 그럼. 나는 노력했어. 지역 통합 니네가 반대한다는데 굳이 내가 반대가 심하다는데 무릅쓰고 안 하겠어. 이거예요. 그 대신 분명히 충남과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않겠다. 그럼 나중에 책임도 니네가 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한동훈이나 지금 뭐 윤어게인이나 이쪽이랑 싸우느라고 저쪽은 거의 휴먼 정당, 저쪽도 내전이야 사실. 그렇죠? 저쪽은 내전에서 거의 이제 살상전으로 벌어져 갖고 막 제명전이잖아. 그치? 저쪽은 막 서로 자르고 제명시키고 정지시키고 나가시 날 저쪽은 거의 그 살생전이고, 민주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개파 충돌이라고 저것들은 얘기하지만 저것들은 이제 반 정청래 연대 모임을 통해서 권력 싸움을 벌써부터 민주당에 해서 사실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권력 싸움이에요. 근데 내부의 권력 싸움은 사실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거기에 내부에서 조율이 되고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왜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럽냐면 아마추어들이 지금 주류의 교체를 시도하는데 그 주류의 교체의 시도에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우리가 전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지금 너무 웃긴 게 국힘당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깔 정신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지지자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지금 꽂혀 있고, 국힘당 지지자들은 저쪽 내부의 문제에 있고, 원래는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싹 그냥 서로 여론전이 펼쳐지고 댓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지금 내부 문제에 지금 골몰해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와중에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 진정한 우리 민주시민들이면 종합특검이 여러분들 관심이 없죠.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종합특검이 내일 출범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라도 여러분들 이 내란 종식, 진짜 내란 종식에 대해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관심만이 내란 특검의 수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끌 수가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들 지금 권창용 특검보를 지금 4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4명의 특검보가 지금 합류가 돼갖고요. 이번에 특검 사무실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란 종식에 여기에 우리가 사실 관심과 뜨거운 응원과
그 수사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은 여러분들 과천에 마련됐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제2 종합특검이 설치가 됐는데 이 과천에 여러분들 종합특검이 설치가 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구치소가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구치소에 지금 대부분 1차 특검에서 전부 구치소에 가둬놨잖아 대부분.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빼와서 너 이 새끼 일로 와 그래서 데려다 와서 저 수사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서초동에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그 1심 어떤 재판이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그 서초동이나 이쪽에 특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2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뭐 한덕수 이런 데 전부 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깝게 빨리 끌어다가 수사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과천에다가 마련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특검보 4명이 누가 임명됐는지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반가운 분이 한 분 있어요. 대박인 분이 특검보로 한 명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얼굴이 왜 안 나오냐? 저분 맞나? 잠깐만. 이분 맞다. 여러분들 특검보가 누가 됐냐면요. 권영빈, 김정빈, 김지미, 진을종. 권영빈은요 검사 출신입니다. 특검보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창영 특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권 특검보는 검사 출신인데 어떤 사건을 했었냐면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별검사팀 수사관 특별수사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그때 맞섰고요. 그 다음에 김정민 특검보는 누구냐면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도 최혜병 사건을 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출신 김지미 누군지 아시죠? 김지미 변호사. 저희랑 개국본이랑 옛날에 저랑 오랫동안 방송할 때 우리 김지미 변호사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김지미 변호사 얼굴 기억 안 나요? 똑소리 납니다. 똑소리 나 이분. 김지미 변호사 똑소리 납니다. 민변 사무처장 출신이에요. 이분 진짜 똑소리 나는 사람입니다. 똑소리. 예. 제가 얼굴 보여줄게요. 이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날바라고 하면서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진행했을 때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옛날에 얘기하고 그랬던 거 이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김지미 변호사? 이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옛날에 최민희 의원님이랑 김지미 변호사랑 이분이 또 지금 민원연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특검보 된 거예요. 대박이죠. 말도 그렇고 진짜 똑 부러진 분이에요.
저분이 특검 보러 갔어요. 죽었다 저것들. 근데 저 극우들 중에 김지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극우들 뭐 이하상 이쪽 그 윤석열 라인의 변호사 이름 중에 김지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민변 출신의 김지미 변호사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똑소리 납니다. 똑소리.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전화 인터뷰 특검보랑 전화 인터뷰 부적절한가?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지금 특검팀은요 어떤 얘기가 좀 여러분 우리 특검에 좀 집중합시다. 내란 사건에 관해서 집중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저도 여러분들은 지금 김건희부터 막 털고 싶죠? 아니에요. 내란 사건부터 제대로 털어야 돼요. 내란 사건을 털다 보면 김건희가 나옵니다. 저는 그 민중기 특검이었나요? 내란 특검에서 저는 어이없이 김건희가 내란과 관련 없다. 이거 수사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수사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내란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전부 해봐야 어차피 수사를 할 거지만 겉까지 수사해요. 김건희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도 아니고 내란의 설계자예요. 내란의 최종 보스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온갖 사방팔방 다 끼든 년이 내란 때만 피부과 같다? 연병을 떨어라.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국가 안보, 통일, 외교, 국힘당 공천, 인사 모든 걸 전부가 개입하고 V0라고 생각했던 애가 내란 때만 나는 피부과 같다? 연병을 떨어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란 사건에서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캐야 된다. 그쵸?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것들은 기소를 통해서 지금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뀌니까 제대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내란 특검에 집중하면 거기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결국은 최종 보스는 김건희라는 건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중기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 맞나요? 아니죠. 나 벌써 까먹었네. 무슨 특검이죠? 민중기는 김건희 특검이지. 조은석 특검에서 어떻게 내란 사건과 김건희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냐? 이거 잘못된 수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 동의하시죠? 무조건 2차 종합특검에서는 김건희가 안길 XX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밝혀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상한 재판이 있었어요. 역시 이진관.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 우인성 판사한테 800만 원 샤넬백 무죄 받았죠. 샤넬백을 받은 김건희는 무죄인데 이진관 판사한테 걸리니까 샤넬백을 준 심부름꾼 건진법사는 6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부름만 통일교에서 받아갖고 심부름만 건진이는 6년 받았는데 받은 년은 무죄래. 응? 말 같지도 않은 선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법 해석 차이죠. 지금 이거는 당연히 고법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징역 6년, 거기에 추징금 1억 8천만 원. 아유 진짜 이진관이 좀 여러분들 대법원장 하면 안 되나? 아유 감사합니다. 딱딱이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응?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있다 하고 이거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시사방송을 한다 그래갖고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깜짝입니다. 차단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2월 18일 날 19일 날 진짜 전쟁 날 뻔했어요. 큰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영공과 중국의 영공이 맞닿은 지역에 군사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을 시켜요. 100회 이상 출격시켰는데 그러면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비추고 있어요. 레이더로. 미국이 우리나라 오산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공군기들이 떠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과 중국의 영공 사이를 막 훈련 비행을 하니까 대응으로 저쪽에서 10대 뜨면 저쪽도 10대 떠요. 중국도 같이 뜬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오산 비행장에서 한 100회 출격을 했대요. 중국도 거기에 맞서서 당연히 같이 뜨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떠요. 북한이 어디 뜨면 우리도 뜨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전투기들끼리 대치를 했대. 진짜 누가 먼저 미사일 쏘았으면 그냥 공중전 일어날 뻔했는데 저는 이게 왜 큰일 날 일이냐면 대한민국 비행장에서 대한민국 영통에서 미군이 공군의 훈련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존재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미군 전투기들이 훈련을 하는데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지만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중국, 북한 어디든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했으면 남의 나라에서 전투기가 떴는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한테 알리지 않겠습니까? 전시작전권을 이래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주한미군도 적정선으로 주둔시켜야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트럼프 같은 도라이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불리에 따라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깰 수 있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제든지 군사작전을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자주국방 전 세계에서 비행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왜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주한미군 없으면 난리 난다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어떤 분이 생각나네요. 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우리나라 땅이잖아. 근데 지네끼리 비행기를 100회 출격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국방부랑 공군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는데 미군이 자기네들 훈련한다면서 중국군이랑 대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전시작전권부터 회수를 하고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짜 중요한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38선을 거저 있잖아요. 여기 누가 관할을 하죠? 유엔이 관할합니다. 남북이 관할하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유엔이 관할을 하니까 굉장히 엄격해. 이게 오히려 남북의 평화에 방해가 돼요. 이 유엔사가 결국은 미국이거든요. 저는 남북이 휴전선 근처를 관할하게 되면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권 회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전방에 있는 유엔사를 철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조국 통일론자예요. 그 다음에 이번 여러분들 알다시피 4월달에 지금 도란프가 중국 시진핑이랑 정상회담 하죠. 제 예상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아직 뭐 yes or no가 없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의주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저번에 여러분들 검찰청법 개정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정부, 그러니까 저번에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중수청법을 이원화시키는 법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펼쳐갖고 이번에 정부안이 재입법이 예고돼서 정부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다시 입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정부안이 수정이 된 거예요. 중수청을 인력을 그냥 수사관, 기존에는 사법수사관, 전담수사관으로 하면서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수사관으로 통일시켰고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핵심적인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를 바꾼 거거든요. 공소청 검사 있죠. 이제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소청 검사를 파면 징계 조항을 신설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검사를 징계하려고 그러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공소청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파면을 징계 조항을 신설을 하면서 언제든지 검사의 조작 기소나 어떤 공소 유지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파면을 할 수 있게끔 관련 수정법을 다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근데 약간 그 위헌 소지도 시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면 검사는 파면을 뭐 탄핵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검찰청법으로도 가능하니까 공소청 검사를 파면 징계 조항으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았고 보면 되고, 핵심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하고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다. 왜냐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공소청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검찰총장과 겸임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뭐 공소청장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어차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이름은 남겨두자. 그래서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검찰의 신분, 그렇죠? 검찰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검찰은 탄핵이 아니라 검찰도 파면으로 갈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대신 이제는 공소총장이라고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이제 재입법 예고는 했지만 보안 수사권이 어떻게 보면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라는 절대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뺏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재논의를 하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준다 그 자체가 검사들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 뭐하러 여러분들 수사기소 분리를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검찰 개혁의 의지와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놔요? 우리가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 그것도 보안수사 요구권도 형사사건에 있어서 규제를 좀 줘서 아무거나 다 전부 보안수사 요구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 미진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안수사를 못하게끔 하는 게 저는 보이고, 이따가 제가 2번을 얘기할 때 왜 정부 안에서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왜 여러분들이나 나는 검찰에겐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되나, 그런 굉장히 어떤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안수사권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무엇이냐면요, 보안수사권을 남겨놓는 자체가, 여러분들 검사가 수사를 잘해갖고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검사들 여러분들 대부분 수사 안 해요.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이 대부분 엄청난 수사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검찰이 완전한 수사를 폐기해야만 그 뛰어난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모이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 검사들이 끼고 있는 그 검사 수사관들이 결국은 검사와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검찰 수사관들이 캐비넷을 만들고 정보를 캐고, 검찰의 자산이 사실상 검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그 검찰청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쌓아왔던 그 인맥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더 뛰어나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검찰에 아예 수사권이 없는 순간 그 검찰의 캐비넷이 중수청으로 가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자기네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자체가 검찰이 절대 캐비넷을 넘기지 않아요. 지네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 캐비넷을 남겨두고 얼마든지 조작으로 지네가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뺏는 순간 검찰이 여태까지 쌓아놨던 데이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찰의 캐비넷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관들을 검사들이 지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만 유지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 말에 아마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죠. 단순히 제가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의 수사권을 뺐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권은 결국은 검찰의 캐비넷, 검찰의 그 수사관들로부터 나오는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수사해야 되는 검찰 수사관이 기존 그대로 검찰 공소청에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소청에 계속 검찰 수사관이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전 절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이거는 뭐 1억 공천원금 받은 강선우 현재 탈당한 상태로 무소속인데, 본회의에서 이제 164표 반대 87표,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그래서 이거 괜히 그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들으면서 부결시킬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일단 법원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진짜 억울한 거에 해명을 하고 본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구속은 안 될 테고요. 근데 제가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내란에도 침묵하던 조희대가 사법개혁 3법을 민주당이 이번 주에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26일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일 모레죠. 이것들이 제2의 연성 쿠데타를 생각하는지 임시회의 열고 대응, 아니 나는 이런 말이 너무 웃깁니다. 여러분들, 대법원 민주당 즉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사법부는 어떤 분야면요.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존중돼야 되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우리는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는요. 법을 만든 입법부가 만든 법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네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요. 입법부는 그 개혁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네가 민주당, 즉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는데 그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희대가 뭐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사법부도 독립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입법부의 입법 권한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인이 전부 헌법기관이에요. 사법부들은 시험 잘 봐갖고 판사 된 사람들 뿐이고 나머지는 지명직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입법부가 행정, 사법, 입법이 아니라 늘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순으로 가요.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를 최우선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이 입법부에서 하는 이 개혁안에 입법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요. 공무원들 징계감입니다. 안 그래요? 딴 데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이번에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자기네들이 모여갖고 대응한다 그러면요. 공무원 집단행동에 걸려갖고 이거는 전부 징계감이에요. 응? 내란에 대해서 입국 다물던 사법부 지 밥그릇 챙기기에는 가장 먼저 앞서갖고 이러니까 더욱더 사법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 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출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이랑 정청래 대표가 면담을 통해서 본인은 인천 계양을에 분명하게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의 사무실도 열었다. 책도 이재명 대통령의 출판사와 같은 책을 제가 알기로는 3월 2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쉬운 정치 김남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출판한다. 우리 동네 북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 북수도 저희도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송영길이가 처음에 그 무죄 판결을 받고 마치 개선 장군인 양 자기 지역구를 갈라고 쫓겨나듯이 피해갖고 다시 공천 못 받을 것 같아갖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 당시에 물려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바로 서울시장에 먼저 깃발 꽂고 서울시장 선거 개판 만들었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간다? 정청래 대표한테 당 공천 결정 따르겠다. 저 개인적으로 내가 당대표면 당연히 김남준 지켜야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시민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한번 떠나고 다시 돌아온다고 인천 계양을이 송영길을 그리워했습니까? 한 지역에서 5선 정도 하면 전부 지겹다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 누가 보면 진짜 독립운동하다가 류승 감옥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탈출해갖고 왔는 줄 아세요. 알아요. 하여튼
이거는 김남준 대변인의 어떤 의지를 강하게 얘기한 거고, 당 대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의중이 없으면 출마를 하지 못하죠. 그렇죠? 당연히 이건 대통령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나갔고, 정확히 얘기하면 송영길 지역구 아닙니다. 아니, 5선에 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어요. 마치 자꾸 사람들이 송영길 지역구 하는데, 최근까지 마지막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가장 최측근인 김남준 대변인에게 본인의 지역구를 맡아달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거기에 맞서는 송영길이는 대놓고 반명짓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주요 1부였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 지방선거 여러분들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민주당의 개혁 입법 속도전도 있지만 지방선거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방선거의 룰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지방선거는요, 현직 시장, 그 다음에 의원, 현직 의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구에,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때는 3월 5일까지 그러니까 현직을 유지하는 30일 전에 사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니까 5월 3일까지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종 경선을 통해서 배지를 던지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회의원들은 한 달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타 지역 출마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3월 5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3월 5일까지.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런 새롭게 출마하는 사람들은 관두고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건이 뭐냐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3월 5일 전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타 지역에 나가거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이 아닌 사람들은 3월 5일까지 전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고 어떤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3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는 것이고, 3월 5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거의 90일 전 사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룰을 조금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저 공추모가 제가 미쳤다고 얘기했죠.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면서 어제 심층 분석을 했더니, 공추모가 여러분들 뜨끔했는지 이재명을 빼자라고 연병을 합니다. 지금 진짜 오늘 여러분들 공추모 당황했다라는 뉴스의 기사들이 많이 보였죠. 제가 어제,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아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여러 가지 민생 안정, 경제, 부동산, 주식, 얼마든지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앞서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심판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번에 그러니까 2년 차죠. 1년이 안 된 대통령이지만 취임 1년대에 2년 차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에서는 멀어지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 자체가 뭐죠? 야, 이재명은 면죄부 주냐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게, 저게 반명짓이지, 저게 뭐 무슨 정무적 판단에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과 민생 안정, 그리고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제를 살렸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국민들이, 아, 국힘당보다는 내란 정당보다는 민주당이 잘한다면서 거기에 포인트가 계속 쌓이는 건데, 느닷없이 민주당의
104명의 최대 개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대통령을 지금 정쟁에 끌어들여서 선거에 이용한다는 게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도저히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냥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죠. 아까 어머 없어졌네. 제가 뭘 말씀을 드린다 그랬냐면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들 사실상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고요. 지금 광역단체장들 있죠. 뭐 어디 시장, 어디 뭐 그런 분들, 뭐 어디 시장 뭐 이런 광역단체들뿐만 아니라 뭐 기초단체들 지금 면접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23일부터 24일까지 어디 뭐 면접들이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박주민, 현역의원들이 4명 도전장을 냈고 인천은 유정복이가 3선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인천도 송영길이 책임이에요. 인천도 넘어갔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박찬대, 김교웅, 박남춘이가 인천시장 노리고 있고 부산시장은 박형준, 전재수, 뭐 이재성, 뭐 내부 경쟁. 여기서 이제 이재성 요번에 공추모의 핵심이죠. 예전엔 좋게 봤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찐명파리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돼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전남, 광주 통합이 특별시장에는 8명의 후보가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세종, 충북, 강원, 제주 이쪽은 세종은 지금 국힘당이에요. 충북도 국힘당이에요. 강원도 국힘당이에요. 제주만 민주당이에요. 세종, 충북, 강원도 민주당이 다 뺏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건태가 오늘 지네는 개파 모임 아니다. 계속 헛소리하죠. 개파 모임 아니다라고 뻘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걸 개파 모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개파 모임 맞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오늘 갈라치기 하는 것 정청래에 맞선 반청 모임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유시민을 진짜 이제 유시민까지 까는 걸 보면 유시민 정청래도 수박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윤건영 같은 경우에는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자.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외곽에서 뭐하러 이런 걸 만들어요. 당 공식 기구로 전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걸 왜 이재명 이름만 달아갖고 공소 취소를 얘기하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민주당에서 검찰 과거사 TF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검찰 과거사 TF 만들어갖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조작한 사건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검찰 과거사 TF 만들어갖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를 저 이 지랄 떨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이거 무슨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왜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여요? 응?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이거는 그냥 검찰 과거사 TF로 지금 만들면 되는데 이건태가 오늘 또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뭐라 그랬냐면 지도부가 국정조사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공치모가 나온 것이다. 공치모 전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소리가 없었다. 연병하고 있네. 찾아봐. 니네가 모르는 거야.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님도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검사들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응? 여러분들 다 들으신 분들 있죠? 이건태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도부가 공천 취소에 관심이 없다. 공소 취소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 앞두고 공소 취소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정무적으로 주장하는 게 맞아요? 아니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제 선거 99일 남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여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 취소라고 하면서 국힘당은 이재명 면죄부 모임이다. 이재명 면죄부 뭐 TF다. 국정조사다 하면서 당연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국힘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재명 면죄부 주기 지금 공취소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가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요. 검사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더 나가서 국정조사,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 전부 특검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전부 특검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늘 2번이에요. 주제. 민주당의 혼란은 찐명파리 아마추어들의 주류 교체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막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올드 이재명이 됐죠. 이게 정청래 유시민까지 이제 수박머리가 되고 최강욱도 같이 수박머리가 되고 친문에서 정치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수박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정치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정치 권력의 속성이 뭐냐면요. 과거에 여러분들 가장 심하게 계파 싸움이 벌어지는 데가 언제냐면 일단 국힘당에서는 여러분들 친박과 친이의 싸움 기억하십니까? 친박 대 친이가 2007년도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 집권 말기 때 사실상 민주당은 대선을 포기했었어요. 그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정동영이었어요. 이해찬 대표와 경선을 했는데 정동영이가 이겼죠. 그때 대세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경선이 곧 대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박과 친이의 어떻게 보면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고 그때 이명박 측에서 내세운 게 최순실 국정농단을 먼저 얘기했고 박근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박근혜가 뱉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때문에 이명박이는 구속되고 이명박이가 뱉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서로 어떻게 보면 칼날을 주고받았는데 그 말 때문에 둘 다 여러분들 구속이 됐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싸움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저걸 알아야 돼요. 쟤네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쟤네들은 같은 편이야.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지? 뭐냐면 박근혜는 전통적인 국힘당의 보수의 정통이에요. 박근혜는 국힘당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는 박정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의 적개는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우상화시키고 경제의 아버지로 만들어 놨던 그래서 보수의 심장 같은 박정희가 박근혜의 딸이고 전통적인 보수의 정치들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은 누가 영입을 해요? YS가 영입했던 사람이야. 김영삼이가 이명박이를 기업인 출신으로 사실 개파도 없고 변방했던 애를 영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봐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까요? 박정희와 김영삼은 상극이었어요. 알다시피 박정희에 의해서 김영삼은 엄청난 정치 탄압을 받고 가택 연금까지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박정희와 김영삼은 정치적 상극인데 YS가 영입한 이명박, 박정희의 후광 전통 보수인 박근혜 섞일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쵸? 누가 봐도 이명박이는 YS계, 박근혜는 박정희의 전통 보수. 응? 그리고 지지 기반도 다르죠. 박근혜는 TK를 기반으로 하는 정통 보수였지만 이명박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그 당시에 맞물려 갖고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기반으로 이명박이는 지지세가 있었어요. 응? 이거는 뭐였냐? 그 당시에 이쪽에서는 주류의 교체를 시도했던 거예요. 이쪽도. 제가 그 다음에 민주당도 얘기할 거지만 그 당시에 전통적인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에 변방에 있던 이명박이가 들어와 갖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과거에 있던 보수 세력 박근혜계를 몰아내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은 볼 때 뭘 저렇게, 물론 저기가 대선 전국이니까 저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지만 와, 저 정도로 싸우나 싶어갖고 결국은 이명박 입에서 최순실 나오고 걔 누구죠? 걔 최태민 목사 나오고 박근혜 입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명박이도 주류의 교체를 시도한 거였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와 함께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일베와 이명박을 새롭게 지지하는 뉴 국힘당, 뉴 보수들, 뉴 라이트의 등장인 거예요. 이제 아시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새롭게 주류의 교체를 시도한 게 뉴 라이트고, 이 뉴 라이트는 여러분들 박근혜 지지 세력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제 뉴 라이트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댓글 부대, 국정원에서 양산한 일베 이런 애들이 이명박을 지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에 피 터지는 건 뭐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과 DJ 동교동계의 탄핵 정국이었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선 경선에서 이인재랑 붙습니다. 이인재랑 붙었는데 당연히 이인재가 이길 거라고 DJ계에서는 이인재를 밀어요. 제가 민주당 역사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 동교동계와 전통적인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주류는 이인재를 밀었어요. 대세론이었죠. 그때 노무현의 돌풍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노무현이라는 돌풍이 일어났다가 결정적인 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광주에서 뒤집어 버려요.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세론이 바뀐 거예요. 이인재 대세론이 노무현의 돌풍으로 잠재워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민주당의 그 당시의 주류는 동교동계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의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됩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만들어진 게 후단협이었던 거예요. 노무현 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정권 연장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몽준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몽준을 끌어들여 갖고 끝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그 민주당의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류가 밀었던 이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응? 왜 그랬을까? 이분들도 정치적인 사실상 배경이 달랐죠. 동교동계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들이 모인 거죠. 노무현은 누구죠? 그냥 변방에 그냥 변호사가 시민들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서 온 그냥 어떤 국정청문회 스타 정도? 그 정도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왜 그러면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과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노선도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6 운동권과도 달라요. 그래서 변방이라고 무시해서 후단협을 만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 볼게요. 친노 친문 대 이재명의 구도였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 됐지만 그동안 친노 친문에게 여러분들 사실 정치적 탄압받은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정치적 탄압했다? 절대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친노 친문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동교동을 몰아내는데 거의 15년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노 친문이 동교동을 민주당에서 몰아내는데 15년이 걸렸던 거예요. 단순히 한 번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몰아낸 게 아니에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DJ계 즉 호남 동교동계로부터 탄핵까지 당했어요.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2004년에 탄핵이 발생해놨죠. 10여 년에 걸쳐서 친노 친문이 호남 동교동계를 2016년 안철수가 동교동계를 전부 몰고 호남으로 가면서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의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호남 정당이라서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서울뿐만 아니라 충남, 부산 이런 쪽에서 의석수가 많이 나와야지 전국 정당의 면모가 되는데 늘 호남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충남, 대전 이쪽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밖에 얻지 못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늘 졌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거의 예전에는 민주당 100석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친노 친문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그 주류와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장수와의 싸움이 사실상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2017년도에 본격적인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시민 장관이나 이런 정청래 대표도 어떻게 보면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운동권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언제 정치 시작했냐면 2010년도에 성남 변호사였다가 성남시장으로 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제 측근들이 생기는 거고 주변들이 생겼던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운동권의 역사를 잘못 이해해서 본인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18을 자기는 폭동으로 알았다. 자기는 공부를 안 하고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몰랐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친노도 아니에요. 친문도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민주당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민운동가이고 변호사였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친노 친문 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이 벌어지냐.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2010년도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그의 정치적 동물적 감각과 연설, 정치적 타이밍이나 성남시장에서 놀기 아깝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세력을 확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당시에 주류는 엄청난 호남 동교동계와 싸움을 벌이면서 이긴 승자가 친노 친문이었죠. 불편한 거예요. 한 10년 만에 주류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친노 친문이 여러분들 민주당의 주류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엄청난 그 정치적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성남시장이 좁기 때문에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해요. 그때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노 친문은 전해철을 내보내요. 붙어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전해철이가 어떤 김혜경 여사의 계정을 신고를 해요. 법적으로 고소까지 하고 그때 친노 친문에서 이재명과의 본격적인 불편한 관계가 시작된 게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김부선 스캔들, 해경군 김씨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엄청나게 싸우면서 그때 뒤에서 지원 사격을 했던 게 문꿀 오소리라는 문파 새끼들이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문파, 문꿀 오소리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기서 악마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문꿀 오소리랑 싸우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듣던 소리가 뭐죠? 찐 묻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거는 저도 처음에 저 계정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저 계정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는 그 당시에 김혜경 여사 비판했어요. 저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건 소름 돋는 일이다. 우리가 속고 있었다. 저는 비판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소주 한 잔을 그 당시에 마시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지사님 이거 진짜 아니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저랑.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친노 친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하냐? 아무런 본인들은 전두환 정권에 목숨 걸고 투쟁을 하고 호남 동교동계와 싸워서 이기고 지금의 이 친노 친문이라는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아무것도 운동권의 역사에도 엮여있지 않고 친노에도 엮여있지 않고 친문에도 엮여있지 않는 이재명이 부상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주류가 볼 때는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전해철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여러분들이나 나라는 당연히 이재명 지지했죠. 저는 친문인데도 그 당시에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전해철과 이재명 대통령 경선에서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해철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파리하면서 삼철 중에 전해철이 뭐 했냐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판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삼철 중에 전해철이가 뭐 했는데? 라고 하다가 나중에 전해철한테 내용 증명 받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문재인 파리한다 그러면서 전해철을 엄청 깠어요. 제가 문재인 파리한다 그러면서 친문 파리한다 그러면서 전해철을 엄청 까면서 삼철 중에 전해철이 도대체 뭘 했냐고 하면서 그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 좁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밉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문파라는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냐?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해철을 꺾고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딱 되니까 문파라는 인간들이 지금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뭐 했죠? 남경필을 지지합니다. 기억나세요? 남경필을 지지해요. 그래서 남경필이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더라? 친문이라 그랬나? 아니지. 남경필이 뭔가 이렇게 들고 친문이라고 썼나? 그쵸? 기억나시죠 다? 남경필이 친문이라고 그랬나? 문파라고 썼다. 남경필이가 느닷없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화면에 지가 이러고 사진을 찍어요. 문파. 응? 그때 그 중심이 돼 있던 애들이 누구냐면 젠틀제인이에요. 젠틀제인이 문구 오소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밤에 방송하다가 젠틀제인한테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대판 싸웁니다. 걔네들이 결국은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거예요. 갑자기 윤석열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은 못 찍는다. 차라리 윤석열을 찍는다면서 엇나갔던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민주당은 지금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과거의 친노 친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던 거예요. 왜? 본인들의 모든 기득권을 잃으니까. 그쵸?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요. 친노 친문이 자기네들은 운동권에다가 호남 동교동계를 이기고 주류를 차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점점점 커지니까 점점 부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친노 친문에서는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재명 죽이기가 진짜 실행됐던 게 바로 2023년 9월 21일 체포동의안이 마지막 친노 친문의 쿠데타였어요. 저는 이제 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친노 친문에 제가 당내 쿠데타라 그랬잖아 그때. 당내 쿠데타로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그렇다고 해서 악마화를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 어떤 그 김정은과의 평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북한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인접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지사들이나 뭐 강원도의 최문순 희한하게 이재명 지사가 빠져요.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방북 초대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당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왜 이 얘기를 하냐, 친노 친문이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 박수 받아야죠. 운동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갖고 정치했던 사람들은 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의 엄청난 속성이고 어느 정당이든지 냉정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류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기존에 있던 저 문파라고 하는 애들,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우리 같은 쟤네들이 볼 때는 올드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볼 때는요,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이 들죠. 여러분들 거부감이 들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제는 주류의 교체가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시대예요. 사실 친노 친문은 정치적으로 2024년 공천에서 다 죽었어요. 몇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제가 민주당 지금의 혼란은 찐명파리들이 아마추어 주류교체라고 얘기하죠. 주류교체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진영 대 진영의 목숨을 걸고 단판을 벌였던 게 2024년 공천이었어요. 친노 친문은 이재명 죽이려고 체포동의안 가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친노 친문들을 주류를 교체해야 되고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어떤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점 경선에서 20%로 다 날려버립니다. 그때 기어들어온 찐명파리들이 아마추어들인 거예요. 아무 뭐 민주당의 가치, 역사, 배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때 민주당의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올드 지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에는 도저히 가결을 했던 그 찬성파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갖고 사실상 변방의 장수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날리고 뒤에서 이재명을 지킨 거는 민주당의 올드 당원들이에요. 자네들이 얘기하는 제 말 맞지 않아요? 그때 이재명을 지킨 거는 이제 뉴 이재명이라면서 들어왔다는 사람들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1도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하면서 지금 경제나 주식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변명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의 후보로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류의 교체를 도운 거는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수박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갖고 진짜 역사적인 공천으로 물갈이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된 다음에 들어온 뉴 이재명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까지 만들고 지켰던 우리를 문 어게인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쵸? 역사가 반복돼요. 박근혜의 정통 보수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앞세운 YS가 영입했던 이명박을 정통 보수가 부담스러워했듯이 민주당 동교동계가 노무현을 부담스러워했고 친노 친문은 이재명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분들 국정 스탠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딱 하나예요. 성공한 정부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찐명파리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상관없이 차기 당권과 대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주류의 교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개혁을 나서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 지금의 초선이 재선되고 재선이 삼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같은 저런 외곽 조직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즉각 해체했다라 그러면 아름다운 대통령의 동행자로 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지금 성공에 올인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주류가 돼 있는 지금 공치모를 만들었던 일부 세력들과 더민역과 더민초애들은 차기 당권과 대권밖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다 보니까 합당 문제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이 유리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거 반대하는 겁니다. 왜? 합당을 지방선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야, 1+1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니? 2니까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거를 합당을 지방선거 관점에서 보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오케이가 돼야 돼요. 근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당대회의 관점으로 보면 오케이가 안 나오죠. 왜? 지금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친노 친문의 정치적인 그 세력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의 개념으로 보는 합당은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합당을 반대했던 리박스쿨 뭐 이현주나 이건태나 황명선이나 누구죠? 강덕구나 이런 찐명 파리들을 볼 때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본 거죠.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8월 전당대회 때 정청래의 표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를 한 거죠. 응?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쟤네들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도 어떤 굉장한 부담이 있냐면 지금 찐명파리들은 대선 후보가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대선 후보가 없죠.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 검증받지 않은 이재명 하면서 떠들었던 과거 뭐 했는지 모르는 운동권의 역사도 없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친노의 핵심도 없고 친문의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의 DJ계 노무현계 문재인계 그 어떤 거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그냥 이재명 지지한다는 이유로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김민석을 띄우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주류의 교체는 일어났지만 대선 후보가 있어야지 그 주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쟤네들가 볼 때도. 그러니까 왜 쟤네들이 합당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견제를 하냐면 조국은 민주당에 합당하는 순간 대선 후보예요. 조국은 지지율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냥 이미지가 대선 후보예요. 그러면 언젠가 조국이 민주당에 이제 섞이면서 민주당 본진에 합류를 하게 되면 뭐든지 차기 대선 후보하면 조국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네들은 자칫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주류는 교체했지만 자칫하다가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면 또다시 자기네들은 변방으로 밀려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왜 대선 후보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찐명에서 배출한 대선 후보가 있어야지 차기 정권이 민주당이 잡더라도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의 어떤 계승 같은 정치인들이 하면 자기네들은 밀려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요, 민주당의 역사는요, 운동권을 지울 수 없어요. 민주당은 운동권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정치 결사체가 만들어져서 친노 그리고 친문 DJ 노무현 기대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그 정치 결사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를 응원했고 지지했던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비록 올드 취급을 받지만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친노 친문 운동권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더 신선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알고 세상이 더 뭔가 확실하게 바뀔 줄 알았어요. 잘 안 돼요. 왜? 이제는 그들은 정권 유지도 목표였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치지 세력 자체가 기득권 유지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도 검찰개혁 하나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제 말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얘네들은 권력이라는 속성을 보면 대통령에게 모든 몰빵을 해요. 지지자들은. 근데 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지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배지다는 인간들은 다음 배지를 준비하는 것이지 다음 정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순진하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의 거룩한 계보예요. 이거는 순수한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순간 권력 구도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전을 치렀던 거예요.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호남 동교동계와 새로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 세력과 시민사회가 엄청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시민사회가 이기고 동교동이 몰락한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적자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잡은 게 친문인 거예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그 남아있던 호남 동교동계를 사실상 변방으로 밀어내고 친노 친문이 중심으로 되면서 사실상 주류가 정권을 잡아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그래도 정권의 힘든 싸움을 안철수랑 그 당대표 자리에 놓고 그 정도 주류가 잡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지자들 입장이지만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문재인 친노 친문에 있던 정치 세력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지. 우리야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두 분이 너무 잘 지내기 좋고 그 밑에 있는 정치 세력은 달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박찬대가 완장을 차게 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박찬대. 누군지도 몰랐던 박찬대가 갑자기 정치 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류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이는 사실상 이제는 목소리 하나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의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정치 권력 구조의 개체, 당연히 이제는 친명이라는 정치 세력이 주류가 됐어요. 얘네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왜 제가 정확히 보여서 관심이 없다라고 했냐면 얘네들은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지만 얘네들은 이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지만 얘네들은 재선, 3선, 4선, 5선까지 헤쳐먹으려고 그러면 이 주류를 공고히 다져야 되는 거예요. 거의 방해꾼이 누구냐? 바로 정청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류가 됐는데 정청래는 친노 친문의 정치 세력인데 왜 네가 당대표를 안 하냐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저렇게 쟤네들은 반전청래 모임을 공치소 모임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왜 정청래를 저렇게 사퇴하라고 몰아붙이냐? 자기네가 주류가 됐어. 앞으로 자기네 주류는 영원히 적어도 몇십 년간 해먹으려고 그러면 정청래같이 운동권 친노 친문의 이 정치인이 당대표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얘네가 봤을 땐 정청래는 제거 대상인 거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응?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분들 어쩔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랐다 그러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바뀔 줄 알고 막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이해운을 인사를 하는 것이나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거나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임명을 하는 걸 이해가 안 가죠. 응?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의 합리적 보수 인사들을 꾸준히 영입을 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탈이념과 실용주의라고 하면서 대놓고 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원래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봉욱은 그걸 민정수석에 임명을 해갖고 친노 친문 운동권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보면 정성호와 봉욱은 검찰개혁에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노 친문은 정성호나 봉욱을 임명하는 거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럼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잘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과 친노 친문의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쥐어야 된다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노 친문 운동권의 검찰 개혁의 방향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방향은 확실히 달라요. 왜? 친노 친문 운동권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던 원흉이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주면 안 되고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강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에서 물러나니까 제일 먼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 가장 많이 당하고 했지만 이재명은 검찰을 고쳐 쓰자는 주의예요. 그 당시에 윤석열 특수부나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지만 현실에 볼 때는 어떻게 검찰을 다 내치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 입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고쳐 써보자. 응? 현실에 맞게 고쳐 쓰자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에는 이제 뜨거운 감자인 보안 수사권이 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이나 나,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80년대 5.18을 겪었던 분들이 있고 87 진짜 민주화 항쟁에 동참했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고 정치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을 공유하는 강고한 지지층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지금 왜 우리가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을 공격할 때 저들을 용납을 못하는 게 우리는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껏 이재명 등을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를 기억을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정치적 결사체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왜 우리를 올드라고 얘기하고 그러냐면 우리의 정서와 달라요. 얘네들은 대통령 선거 좀 빨리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은 대선 때 윤석열 내란 때 영입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한 소위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지지자들. 이 사람들은 뉴 이재명들은요 민주당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코스피 지수, 일자리,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윤석열과 비교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뛰어나고 잘해 보이죠. 왜? 실제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고 내가 집 사는 걸 포기했었는데 이재명은 집값을 잡고
그래서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과거에 국힘당도 찍고 투표를 안 했던,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역사 속에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역사에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가 운동권을 주장할 때 왜 우리가 운동권을 알아야 돼요? 이 민주당의 이 싸움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이재명 파리를 했던 애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재명 받기. 과거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찐명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 여러분들 운동권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친노 정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이재명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어떤 불안감? 이재명은 4년 이후에는 이제 역사 속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돼요. 그럼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통 주류의 교체를 바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제가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찐명파리들이 민주당의 제대로 된 주류가 되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남아있는 친노 정치인, 친문 정치인들을 오히려 민주당 본인들이 어차피 주류잖아요. 주류에 잘 섞이게끔 해서 본인들이 대권 후보도 만들어서 차기 정부도 성공한 정부로 만들고 차기 대권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무조건 친노 친문 세력 남아있는 잔당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를 이번에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연임을 저지해야만 본인들이 8월에 전당대회에서 자기네들이 2028년 공천권을 쥐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권력 교체의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미 친노 친문의 주류 교체는 정치권에서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 가결로 사실상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어요. 왜? 주류의 교체는요, 정확히 보면 정치권에서 주류의 교체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정치권의 주류도 당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친노의 지지자들, 친문의 지지자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들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이재명이다라고 선택해줬기 때문에 주류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왜 이번에 아마추어 같은 명파리들이라고 얘기하자면 얘네들이 진짜 민주당의 주류가 되려고 그러면요,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자들에게는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찐명파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여의도의 주류 교체를 마음 급한 마음에 공치소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박스쿨의 어떤 이현주나 이런 근본 없는 애들, 이현주는 딱 뉴 이재명 파리하기 딱 좋잖아요. 과거를 잊고 세탁하고 운동권의 역사, 2019년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이현주, 이런 애들이 딱 그 뉴 이재명과 맞아 떨어지는 애들이죠. 나는 운동권의 역사도 없고 민주당도 욕했고 막 그러지만 나는 지금 이재명만 지지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현주 거짓말을 하죠. 얼마 전에 매블쇼에 나와갖고 자기가 이승만 칭송 강연 뭐 자기는 리박스쿨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연병을 했죠. 다 거짓말로 이제 뭐 봉지욱 기자도 그렇고 다 드러나고 있더만 보니까. 지금 소녀수기가 리박스쿨이었는데 소녀수기 리박스쿨의 전신이 뭐죠? 칼리덤 무슨 칼리진가? 이게 리박스쿨 전신이더만. 이현주는 또 거짓말하다 걸렸더만.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단순히 갈라치기니 싸움이 아니라 쟤네들이 뭐가 아마추어리즘이냐면 지지자들을 교체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무리수가 오는 거예요. 김대중을 만들었던 민주진영의 결사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들었던 이 오래된 민주당의 이 정신, 문재인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 한을 갚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온 민주당의 이 정신적 연대와 이 결사체들을 지금 뉴 이재명이나 이런 극우 프레임으로 올드 민주당 지지자로 만들고 보면 이건 실패해요. 여의도는 지네가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자를 교체를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지지받는 의원 정치를 해야죠. 의원 행동을 해야죠. 의원들의 어떤 이재명을 욕보이지 않는 의원 어떤 들의 모임이나 의원들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찐명파리를 통해서 기존의 친문의 지지자들은 올드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여의도는 바꿀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은 바꿀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고 아무리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어떤 이 역사적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는 저는 반드시 이제 2028년도에 찐명파리로 얼떨결에 배지 달았던 인간들 반드시 걸러내야 돼요. 반드시 민주당은 이 찐명파리로 얼떨결에 배지 달아갖고 의원 행사했던 인간들 눈에 보이죠? 날려야 되는 애들. 당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갈등, 혼란은 찐명파리들이 조급한 마음에 과거에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부정을 하고 뉴 이재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정신을 훼손하는 데서 오는 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본인들이 주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청래를 제거해야 되고 그 정청래를 제거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치모가 필요한 거예요. 공치소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맘만 먹으면 원내대표를 만들고 최고위원을 만들고 당대표를 만들면 완벽하게 본인들은 2028년 민주당의 또다시 공천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발 우리 찐명파리들 정신들 차리고 대통령은 저렇게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고 실용주의 원래 민주당과는 좀 안 맞는 변방에서 들어온 이재명이지만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찐명파리들 의원들도 지지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죠. 지지자들을 배척을 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민주당 오래된 지지자들한테 문 어게인이라는 저런 뉴 이재명에서 나오는 문 어게인이라는 저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가입된 이재명 지지그룹에게 우리가 뉴 문 어게인이라는 이런 극우적 언어를 들으면서 이건 동지의 언어도 아니고 민주당은 하나일 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찐명파리들은 당원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의도의 권력은 장악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당원들의 마음은 당신들을 떠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원들이 노무현도 당원들이 만들었고요. 문재인도 당원들이 만들었고 이재명도 당원들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자기 본인들의 권력욕에 찐명파리 의원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본인들에게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을 잡고 있을 때나 찐명파리 하지 대표적인 게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빨아대다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등에 칼 꽂고 노명박이라는 언어를 쓰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에 수사받으라고 했던 자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 강세를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빨아대다가 지금 여러 방송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입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인기 많다라고 하면서 지가 친명 정치인 척하면서 어른인 척하시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하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가장 먼저 등에 칼국수 새끼들이 바로 저 찐명파리 새끼들이에요. 결국은 찐명파리들은 정치 결사체가 아니에요. 권력 지향적으로 이재명 팔아야 하면서 배지단 놈들이에요. 자기 배지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지금 대통령 1년도 안 됐는데 반명짓거리하고 대통령 들이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다음 차기도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누가 됐던 간에. 우리는 누가 됐던 간에 민주당이 권력을 뺏기지 않으면 된다는 순수한 지지자들이에요. 자네들은 자기네들이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지 자기네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원들의 마음을 잡으면 당내 권력 싸움을 조기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리한 당내 권력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현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민주당 왜 이렇게 시끄럽지? 주류의 교체는 여의도에서는 일어났지만 지지자들까지들 저렇게 전당대회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모든 지도부를 결국은 배지 한 번 더 달겠다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느닷없이 지방선거 100일 남은 시기에 공치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악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 정책, 경제 정책, 민생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홍보를 해야지 대통령 공소를 우리가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쟁의 중심으로 놓는 게 선거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나가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고 결국 찐명파리들이 아마추어 주류 교체에 실패합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다시 저들에게 표를 주지 않아요. 찐명 결국은 분열의 언어고 뉴 이재명 그조차 분열의 언어예요. 민주당은 원팀일 때 대승을 했고 늘 하나였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을 거치면서 몸에 습득을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파 싸움입니다. 그 계파 싸움에 진짜 이가 갈려갖고 그래서 1인 1표제를 통과시킬 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하여튼 이 또 주류에 편승해서 올라타려고 하는 오마이, 경양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친노친문의 시대가 가니까 민주 진보 언론이라나 한경호 이런 애들이 왜 자꾸 저 갈라치기 찐명파리들의 편을 드냐면요. 주류의 교청에 편승해서 올라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보잡들 있죠. 과거에 뭐 했는지 모르고 야, 이재명 대통령 따라다녔던 인간들도 시장에 나온다 그러고 별 지랄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랑 김지호가 지네끼리 권력 싸움하는 거예요. 저런 게 기가 막히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제가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권력 구도의 싸움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민주당의 역사와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분이 국힘당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휴먼 정당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존재감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네끼리 내전을 치르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서 아무 존재감도 없어. 그리고 휴먼 정당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저 휴먼 정당은 당분간은 제가 그 휴먼 정당은 다루지 않을게요. 아주 특별한 어떤 사태가 있을 때 휴먼 정당은 그러니까 휴먼 계좌나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없어요.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늘 장동혁 친한계 싸움받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타파님은 요즘 국힘당은 안 까주나요? 지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나까지 뭐하러 까? 휴먼 정당은 옆에서 지금 막 너 씨발 너 개겼어? 너 다음 거 정지.
개겼어 제명. 지네끼리 막 한동훈 제명시키고 배현진 지네끼리 막 공천권 싸움하는 거거든. 저것도 사실 배현진을 날린 거는 서울시당 공천권을 지네가 장동혁이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 아니 지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옆에서 여러분들 싸움 구경하고 불난집에 기름만 살짝 조금씩 이렇게 더 윤활유만 뿌려주면 되지. 우리가 나서서 장동혁이 나쁜 놈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 없는 지금 휴면 정당이니까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지켜보는 걸로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중선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휴면 정당.